예, 제 90일의 시민과 함께하는 나도도 올해의 마지막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헌책 소설가님과 그다음에 전성우 선생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오늘 보니까 400명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좀 심해지는 관계에서 당도를 그래도 좀 흡사하지만 오붓하게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물러난 회장님 말씀 한번 듣고 그렇게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니 아직까지 6월달이라서 아직까지 2달 남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원래 10번 한 행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또 허택 선생님께서 모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차질이 좀 생긴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단통본부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잘 정리하고, 저희도 또 앵커도 또 새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시간을 일찍 와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리는 협소하지만은 굉장히 오붓한 느낌 들긴 합니다. 오늘 하여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는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90일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편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헌택 선생님 소설집 4번째 소설집인데 언제나 편하게 소설집을 가지고 연말에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오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뵀던 분들이 이 자리에 또 뵐 수 있어가지고 영광이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 비해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좀 즐겁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허택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비판을 좀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왔습니다. 비판이라는 게 참 무서운 일인데 제가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4번째 소설집인데 지금 허택 선생님은 일관되게 4번째 소설집이니까 단편 소설들을 꾸준하게 지금 거의 정력적으로 꾸준하게 정말 성실하게 작품 활동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선생님의 어떤 그 화두랄까 문학적으로 한 가지를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게 몸이라는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몸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인간의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풀어내는 방식. 나름대로 어떤 허택 선생님이 자기 작품 세계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갈 건데 먼저 네 번째 소설집이니까 인상만을 변해가지고 네 번째 소설집에 갖는 의미랑 핵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실은 남포문구에서 한 데서 좀 겁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마치 또 이런 팬데믹이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이렇게 비대면을 해가지고 이를 옮겼을 때 되게 야호했어요. 많이 안 오겠구나 그러고 아무렇게나 좀 말하다가 그걸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많이 오시고 또 아시는 분도 많이 뵙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긴장되는 게 보여서 어쨌든 그냥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설집은 똑같습니다. 저한테는 나이 들면서 더욱더 건강이라 하는 게 사람 몸이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도 형이학적인 게 더 중요한 게 수도 있고 그게 연주된 게 또 여러 가지 있고 지금 이 시국이 코로나 팬데믹 아시겠지만 바로 몸에 바로 직결되는 질병에 의해서 온 사회가 진짜로 재앙이라 하는 걸 이끌듯이 좀 저는 카드에서 계속 네 번째 소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 몸이라는 주제를 이제
첫 작품집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일관되게 이제 가지고 계신데 두 가지 좀 질문을 묶어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몸이 물론 이제 이렇게 치과 의사로서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몸에 대한 관심이 더 깊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 소설적 주제로서 몸을 이렇게 탐구하게 된 어떤 계기랄까? 나름의 어떤 작가적인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하나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소설집부터 지금 이번에 네 번째 소설집까지 그 몸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랄까? 몸을 바라보는 태도랄까?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주시죠. 사실 처음에 제가 소설을 시작했을 때는 이 지금 이 치과락하는 몸에 대한 역겨움 때문에 좀 탈출하려고 좀 더 감성적인 의미에서 내가 조금 서정적인 면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거는 소설의 저희 마음이었는데 사실은 나이가 지금 이제 들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한테는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고 죽음이라 하는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인생의 끝인데 그 어떻게 살아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생존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건강을 사람들이 지금 제가 치과의사로서 쭉 지나다 보니까 물론 지금까지 뭐 관념적인 거나 어떤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 이 몸과 정신의 어떤 연결되는 양방에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거를 의외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답답한 마음에서 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끌어 나갈 때 보면은 정신에 의해서 몸도 아파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없고 느끼게 돼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변화들이 있었지. 변화보다는 제가 첫 소설부터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실은 제가 소설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제가 과연 너무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의 어떤 소설 작품을 쓰는 게 아닌가 쉽게 말해서 몸에 대한 거를 막 그냥 고의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한 걸 대해서 되게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어하면서 그걸 어떻게 좀 더 깊게 작품화 시킬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주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50대부터 제가 시작했을 때와 노화에 대한 게 얼만큼 죽음과 연결되는 걸 조금 더 힘들게 좀 다루고 싶은 게 현재이기 때문에 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뭔가 죽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생각들이 좀 깊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선생님이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그 몸을 망치게 하는 것들 그게 어떤 저는 중요한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관점이고 그럼 사람들이 왜 건강을 해치고 몸을 망치는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 소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개인들은 뭔가 입신출세 성공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앞으로 매달리다가 결국 몸을 망치고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은 막 빨리 선진국에서 개발돼야 되고 막 근대화 해야 되고 이렇게 막 개발 근대화를 향해서 막 매달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망치게 되고 사회가 망치게 되고 이런 게 크게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계속 일관되게 나가는 그 주제의식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네 번째 소설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좀 어떤 문제의식이 조금씩 비중이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비판적으로 선생님 소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 몸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너무 인과론적이고 기계적이지 않는가. 예를 들면 몸이 망쳐진 게
그렇게 잘못 살은 대가잖아요. 우리 사회가 잘못 나아간 대가이기도 하고 사람들 개인이 잘못 살았던 대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 몸이 망가지는 이 어떤 것들을 너무 인과론적, 도식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게 저한테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어떤 이런 전통적인 어떤 문화로서 했던 게 아니고 제가 50평생은 사실 의사로서 했을 때 보면 이 몸을 다룰 때가 가장 정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몸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굉장히 정확한 치과의사로서의 어떤 이성적인 거와 감성적일 수 있는 문학적인 거가 융합되기가 저한테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예. 저도 뭐 많이 긴장이 되고 원래 좀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뭐 바로 앞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 옆으로 좀 앉고 상당히 뭔가 저도 긴장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소설이 물론 형이상학적인 주제,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형이상학적 깊이를 가진 그런 주제를 물론 파고들어야 되는데 자칫 너무 관념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념이나 관념으로 가버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몸이라는 건 사실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가장 구체적이고 좀 세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몸이라는 어떤 그 화두를 자기 소설 세계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나 방향으로 붙잡았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 그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 너무 이제 도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 조금 맞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중에 이제 소설 적으면서 가장 제가 어렵게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도시적인데 근데 그걸 솔직히 말해서 이 몸을 다룰 때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걸 어떤 소설화됐을 때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바뀌면서 좀 더 자유스럽게 이부분적이 아니고 약간 관념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우치기에는 너무 좀 너무 정확해야 돼요. 몸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다루면 그게 하나의 소설이기보다는 약간의 논픽션적인 거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또 너무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몸의 문제를 관념적으로 좀 이끌기에는 너무 좀 광범위한 저한테는 아주 부족한 영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소설들을 적을 때는 서정적이거나 어떤 그런 서사적인 것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나도 모르게 작품을 듣다 보면은 의사로서의 어떤 홍보, 주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쉽게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부분적이 좀 좋지 않나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자꾸 소설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피가 흐린 후 맑음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여자 교수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높이 올라가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막 그렇게 가다가 병을 얻게 되고 그게 제가 원하는 이제 뭔가 너무 도식적인 인과론이라는데 그 사람이 병을 얻는 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소설을 보면은 병이 걸린 이유가 욕망을 막 하든지 무절제한 생활을 하든지 또 아니면 그 습진이 만든 병 보면은 아주 가난 때문에 가난한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게 막 습진이 걸리고 그 습진 때문에 다시 얌체 짓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이런 그걸 제가 좀 너무 기계적인 어떤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벗어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이런 게 생생한 건데 그걸 도식적으로 그린다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 이 몸을 단념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몸의 구체성을 좀 더 파고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피의 흐름과 예. 그 맑은 거 흐름 같은 거는 사실은 똑같은 식으로 어떤 도식적으로 그린 거는 확실한데 사실은 이 몸이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의사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건강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의 건강성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정신에 대한 우울증이 몸에 대해서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조금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어떤 자기 욕망이 굉장히 깊어졌을 때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 욕망에 의해서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어느 한 단계에 모질 때는 그게 자기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번에 뭐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해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어떤 욕망에 대한 큰 관념적일 수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몸은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을 먹는다든지 포식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풀려 하는데 그 포식이 몸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자체가 몸의 어떤 밸런스를 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배가 불러진다든지 그거는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노화락하는 게 보니까 10년마다 일어나더라고. 그 단계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어느 단계 되면은 죽음과 가까워지는데 그 욕망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어떤 너무 학대라든지 그 간단하게 말하면 포식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풀라고 거기 배 안에서 대사증후군을 만든다든지 그래되면은 이 몸 자체가 흩어지면은 몸에 아프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우울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존이고 살면서 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 몸에 대한 통통이 생각보다 사람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니 또 저도 긴장이 안 풀려가지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하는데 뭐 언제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담이긴 한데 그러면은 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이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한다면 선생님이 전공을 하고 있는 치과 네. 그걸 좀 이렇게 가지고 한번 제대로 이렇게 써보고 싶은 진짜 잘 아는 분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있지 않으신지. 그래서 제가 저 세 번째 소설에 텅빈 입안이라 하는 걸 적었는데 그 자체가 그냥 제 치과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가장 치과와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을 가장 리얼하게 제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브로그를 좀 보자게 하는데 그 작품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텅빈 입안을.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였는데 구강이란 치과 안에서 구강이라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생존에서 시작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 먹는 거에 대한 게 일단 우리 몸속에 에너지 들어가는 시초고 모든 건강의 시초가 지금 입안에서 시작되는데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자기의 어떤 욕망에 미적인 관념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 교정을 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생에 대한 몸에 대한 어떤 학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1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노화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런 단발적인 어떤 그 형식적인 미학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만 집착하다 보면은 뒤에 30년 뒤에는 뭐 틀리를 해야 된다든지 틀리를 해가지고 행복해지면 되는데
그 텔리 자체가 또 다른 뭐 불행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요. 아주 단순할 수 있는 건데 뭐 아프다. 그럼 집에 가서 짜증을 내고 그게 어떤 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폭력도 날 수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후유증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이번 소설집에 아주 두드러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인물이거든요. 노년의 인물들이 아주 등장하는데 주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형태냐면은 어떤 갈등이나 어떤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화해시키고 또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런 어떤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노인. 근데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보면 뭐 다양한 노인들이 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노인은 지혜로운 분들이고 덕이 뭐 있고 근데 또 요즘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 태극기 무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어떤 측면보다도 열정적인 이념과 논리로 막 이렇게 또 투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소설들에도 노년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건데 선생님 소설에서 어쨌든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하나가 작가의 어떤 자의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뭐좀 연배 대신 또 작가님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면서 이렇게 살지만 사실 저는 쭉 저도 나이가 지금 들어가지고 70이 되니까 이 문명문화라는 온고이지시라는 어떤 그 단어가 인간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생각에 대한 앞으로 진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이라든지 모든 관념에서 물론 늙어가면서 뇌는 두뇌는 늙어갈 수 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은 몸속에서 벌써 여러 가지로 그러고 습관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무시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많다 아닙니까? 너희들 뭐 이야기 보면은 저도 살다 보니까 옛날 했던 그 노인 제가 아버님이나 어머니도 주위 분들이 했던 말들이 지금 보면 그때 그런 말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는가? 동지 팥죽을 그랬지만 왜 팥죽날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 지금 뭐 팥죽 먹으라면 이해가 갑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깊은 뜻이 있는 어떤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또 물론 이 낡은 관습에 대해서 배제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척 정신, 도전 정신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그런 건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새롭게 또 발전해서 좋은데 사실은 뭐 요새도 뭐 노인층과 뭐 젊은 사람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는 것도 결국은 온고이지시나 하는 그걸 제대로 지켜나가지 않는 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온고이지시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서로 융합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은 더 멋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사실은 간접적인 면보다는 습관적인 게 더 어떤 생활에 실생활에서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현명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노인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일단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또 딴지를 좀 걸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노년이라는 것은 그냥 뭐 한 연배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그리시고 있는 노년은 뭔가 어떤 삶의 어떤 그 역량이 축적된 그래서 많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고 일종의 뭐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존재고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나는 소설이 그 처분이 없게도 드러나는 작품인데 그게 보면 이제 할머니가 자기가 알츠하이머병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막 도시의 경쟁 그 생활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 손녀를 갖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메시지가 나름대로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은 그 노년도 잘못하면은 또 노인, 노년 이런 걸 또 너무 또 관념화하거나 신성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소설에서 보면 모든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어떤 존재, 모든 아픔을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그 교통사고 나고 하는 그 소설에서도 그 보면은 그 찰나에 보면 그 노장 선생님이 그 애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995년의 겨울 같은 경우는 잠깐이지만 그 짧게 나오지만 거기서도 그 두 친구가 막 싸울 때 술집에서 할머니가 딱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조정하고 이런 게 인상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설의 이야기적으로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막 어떤 되게 복잡한 옛날에 그리스 비극에서 이야기가 갈등과 이런 게 복잡해질 때 이 갈등을 소설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떤 강력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누군가를 딱 갖고 와가지고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초월적인. 그래서 이 노년의 어떤 인물을 너무 어떤 지혜롭고 현자처럼 이렇게 또 잘못 관념화 시켜버리면 그냥 이야기를 현실의 어떤 그 첨예한 갈등들을 너무 쉽게 풀어내는 하나의 장치로 그냥 노년이 또 활용돼 버릴 수 있다. 비판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늙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나이가 70이라는 나이는 노년에 들어가는데 뭐 요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다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다시피 그런 주의보면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오디션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누구 우승하면은 엄마 아버지 고맙다보다 우리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듯이, 사회가 벌써 얼마만큼 문명화되고 어떤 고도화되면서 현대화되면서 오히려 부모들보다는 이 지금 뭐 핵가족 때도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할머니 세대와 지금 손자 세대로 연결되는 게 아마 앞으로 사회 그 기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뭐 솔직히 뭐 지금은 우리 주위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자식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관계도 뭐 청년과 노인 관계 어떤 세월에 대한 어떤 서로의 뭐 그런 역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요새 뭐 신문에도 보니까 젊은 사람 뭐 여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애들 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가족이라 하는 개념이 깨져 나가면서 옛날에 대가족 주도 소가족 주도가 되면서 오히려 거기 지금 오히려 중간에 있는 부모보다는 이런 늙은 노인의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연계되는 새로운 어떤 가족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소설은 이 부분 집중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좀 노인만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답답하니까 어떤 때는 좀 들어라. 그것도 물론 뭐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만은 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노인의 말은 뭐 손해될 거 없다. 그런 식으로 좀 솔직히 현장같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동의를 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요거 질문 하나 하고 객석에서 하나 또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노년에 대한 인물도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 노년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비평가가 있는데, 이분이 비평가이면서 동시에 아주 그 프로급의 그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아마추어이지만 또 엄청난 음악 애호가이기도 하고 음악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실제로 뭐 연주회가 가능할 정도의 피아노 실력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바렌보임이라는 그 작곡가하고 굉장히 깊은 교류를 나누고 같이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책도 내고 했는데, 이분이 쓴 그 말년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말년의 양식. 그게 이제 노년의 예술가들에 대한 비평서인데, 그 음악가들. 그거 보면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보통 노년의 예술가라고 하면 자기가 치열하게 살아왔다가 이제 노년에 되면은 뭔가 이제 잔잔해지면서 더 이상 막 격렬하게 뭐 투쟁한다거나 목소리를 막 소리 높여서 외치거나 이런 것보다 뭔가 용서하고 뭔가 다독거리고 이런 것이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이제 그 어떤 일종의 그런 선입견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그런 말년의 이런 예술가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진짜 예술가들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말년의 이런 예술가. 그걸 이제 말년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특히 베토벤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에 쓴 여러 작품들을 보면은 그 전에 썼던 어떤 작품보다 난해하고 깊고 들어가고 격렬하고 타협이 없는 기존의 예술적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걸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런 말년에 이런 진짜 예술가들 중에 이렇게 오히려 뭔가를 조화롭게 화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투쟁하고 자기 기존 관습을 더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그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년 양식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와닿기도 하고 에드워드 사이드는 평생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스라엘하고 문제 때문에 현실을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신성한 이런 것보다 항상 세속적인 가치를 존중했고 그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격렬한 노년에 이르러서 뭐 이렇게 화해로 조화로워지고는 시인들 중에서도 너무 어떤 그 초월적인 세계 그런 세계로 가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긴장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루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평생 그 보통 이제 죽기 전에는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죽는데 루신이라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자기는 죽기 직전에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도 않아야 되니까 나도 아무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격렬한 어떤 망골 정신과 투쟁 의식을 끝까지 갖고 왔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것도 선생님의 어떤 문학 세계하고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말년도 있거든요. 그런 말년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어떤 몸의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천재성과 몸에 대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노년에 어떤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아까는 그랬듯이 결국 죽음 직전이라 하는 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노골적인 거를 가장 치설적으로 조금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생 동안에 살아왔던 그것이 잠재적으로 자기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그 예술의 천재성이 조금 그렇게 서로 결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뭐 중간에 한번 또 뭐 이렇게 객석에서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먼저 그 맥일남 소설가가 이번에 그 서평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생각한 지점도 있을 건데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소설가 백일남입니다. 저는 이번에 리뷰를 어떻게 쓰게 돼가지고 언제나 편하게 한 2달에 걸쳐서 천천히 씹듯이 읽으면서 이제 일상하고 한 편씩 한 편 연결을 또 시켜가면서 하다가 제가 또 당뇨가 또 심해지면서 이 몸의 소리를 확실히 느끼면서 이렇게 소설들을 읽었었습니다. 뭐 앞에서 나누신 대화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저 혼자서 좀 특이하게 생각했다고 해야 하나요? 예, 그런 그거를 갖다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소설 중에서 1995년의 결, 이 소설이 제가 어떻게 이 소설을 읽었냐면 이빨이 너무 안 좋았고 허택쌤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허택쌤 다른 데 대기하다가 허택쌤이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원장실이라고 넣어주시는데 정말 협소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있는데 1955년의 결, 이게 1955년에 단편집 모험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쌤 소설 보면서 제 이빨도 이제 어떻게 될지 윙윙 소리를 들으면 이제 되게 쫄리니까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소설의 맨 마지막에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서 상당히 그 인정적으로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다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집에 이제 막걸리 집에 할머니한테 혼도 나고 이러면서 하다가 갈등을 끝까지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단 말이죠.
자 막걸리나 부어라 이러면서 끝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봉합되는 건데 저는 그게 그 부산에 그 딱 1995년도 그쯤에 일어났던 사건, 그 우리가 남이가 사건이 있거든요. 부산 남구 대연동 초원복국에 그중에서 그 도청 사건이라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남이가 했던 그긴 그래갖고 막 사건이 터지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저는 부산의 정신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아까 그 막걸리나 부어라 이제 끌어안는 갈등을 이렇게 이제 끌어안으면서 낳는 그게 부산의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도가 된 거죠. 우리가 남이가가 잘못된 그거로 딱 느껴졌는데, 그게 다시 딱 이 소설에서 살아나는 느낌도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소설은 서울에 제가 같이 하는 팀에서 한번 그 무크지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테마를 1995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 작가들이 소설을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몸하고 관계없는 제가 생각했던 다른 의미인데, 그냥 그때 좀 그 시대 때 이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가 좀 끝나고 여러 가지 새롭게 변하는 어떤 시대였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이제 경험했던 옛날에 봤던 어떤 두 분에 대한 거를 약간 조금 논픽션을 픽션식으로 조금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항상 중용이라든지 화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용적으로 가는 쪽으로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같이 막걸리 한잔 하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이가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똑같을 수가 있겠지. 이 소설은 이제 1995년에 그 결은 여기 실린 이제 8편 소설 중에서 결이 좀 다른 소설입니다. 유머되게 결이 좀 다른 소설인데,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몸이나 막 이런 문제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생님 어떤 자기 자전적인 친구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게 들어가면서 두 어떤 자전보다 실제 친구분들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저는 흑택 선생님의 어떤 작가 의식이랄까, 여기 잘 녹아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몸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하고도 아주 잘 통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금 말씀했지만 중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두 청년 친구가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이렇게 뭐 육사로 가고, 한 사람 법대로 가고 해서, 한 사람은 장교가 되고,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한 시대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사실은 이념이라든지 진보나 보수가 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친구, 인권 변호사 친구는 그야말로 진보를 위해서 싸웠던 친구거든요. 이 이제 그 장교가 된 친구는 그야말로 호국 정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자기 아버지의 어떤 한국 전쟁 때 어떤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육사 가서 투철한 어떤 군인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 옳까 그러고 이분법이 아니라, 이 두 세계는 결국은 만날 수 있고 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다투어야 되는가? 그걸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중도, 중용이라고 했나?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잘 담긴 저는 작품을 생각하고, 그거를 처음 복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남이가 이거는 막 이렇게 한 패거리주의이기 때문에, 그 패거리주의하고는 좀. 근데 조금 그래가지고 초복국의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을 그 사건에 대한 뒤가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패거리 정신이라고 할 때 그 패거리 정신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도 우리가 남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 그게 좀 오도가 많이 잘못 해석이 돼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갖고, 간만에 이제 소설에서 그 비슷한 부분을 발견해갖고 좀 반가웠던 부분이 있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뭐 김기춘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용을 이야기하고 하면 기회주의가 돼버리거든요. 그거는 중용이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척 하면서 뭘 하고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주의 주장이라는 것도 어떤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무게감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처음 복국의 인간들하고는 다르고 어쨌든 저는 이 소설은 굉장히 두 청년이 한 시대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런 그 특별 때문에 이렇게 호국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아주 특별한 민감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뭐 쫓겨나야 되나. 그래서 친구한테 변론을 부탁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름대로 뭐 괜찮게 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 또 다른 어떤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저도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금방 선생님, 제가 이 작가 배종호 평론가 말문 같은 거 쓰고 하니까 이 작가 세계 중용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작품 중에 제가 유일하게 그걸 안 느낀 게 허무 끝이라는 작품이 그렇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금 주인공이 또 부동산업자로 나오고 그 설정에서 부동산업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경우가 또 몇 개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요새 제일 큰 문제되는 거나 뭐 하는 게 사는 거주고 그게 부동산인데 예. 어떤 뭐 모든 척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자가 나오는 소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상징적일 수 물론 편하게 아까 말대로 제 소설에 들어가면 그냥 이부분적으로 막 빨리 부동산 업다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의 현대 현재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하나의 부동산과 관계되고 그게 부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좀 그 경제 부의 메커니즘을 상징으로서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거랑 또 이 작품을 상기도 궁금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기독교가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지금 기독교를 다루고 있는데 큰 누나가 굉장히 전도사로서 집안의 윤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자기는 큰 누나가 전화를 하면 굉장히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때 더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자살은 굉장히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중용이라든지 이런 마지막에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기수가 아니라 이 극단적인 결말을 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내신 뭐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기독교적인 어떤 철학이 있으신 건지 그걸 좀 이건 조금 종교적인 것도 관계가 되고 조금 위험스럽게 제가 이거 접근한 거고 저도 뭐 모태신앙으로 있지만은 예. 근데 어떤 살면서 가장 어떤 갈등의 원인은 극단적일 수 있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의 욕망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고 또 그 어떤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되냐는데 사실은 두 어떤 대립된 상태에서 어디든지 어떤 사회 집권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분야든지 어떤 거든지 갖고 있는 갈등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자기가 밖으로 풀지 못하고 안을 자꾸만 내가지면서 그걸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면은 이 종교 기독교에서 선거는 사실은 물론 뭐 그 선과 악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극단적일 수 있는 양면의 어떤 그거를 가장 표현하려고 기독교를 썼는데 두 존재가 같이 공존할 수 없으면은 그게 한쪽에 파괴가 끝나야지 되는데 그걸 한번 죽음으로써 사실은 예. 최근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좀 실제적인 이야기고 이거하고 비슷한데 예. 성공한 데까지 사고 뭐 집안도 좋고 뭐도 되게 좋고 누구 한 번째가 이야기했고 했는데 갑자기 자살했다고요. 예, 그게 올해입니다. 용호동인가 있는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의사로서 65인데 예. 딱 한 가지 뭐냐 마누라와의 갈등이 이 이야기 조금 한 분한테 좀 위험스러운 이야기라서 비밀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되게 너무 많이 계신지 몰랐다. 이게 뭐냐
남들은 굉장히 우스운 자살인데 이거는 본인은 그 조그마한 안에서의 갈등은 자기가 죽음까지 몰갈 수 심각했는데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수행 소설에는 재화벌에 대한 뭐 그런 예, 그래서 조금 그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죽음으로 뺏기는 자기가 남을 해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꼭 죽이라는 거 말고 파괴된다든지 파멸된다든지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부 끝이라는 작품은 조금 또 방향성이 좀 다른 작품인데 여기 여덟 편 중에서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그 자살이라는 것은 되게 저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온건하게 뭔가 이렇게 화해롭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자살이라는 게 자기 인생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문화, 또 기독교 이런 도그마라든지 초자 같은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을 자꾸 규율하고 막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자꾸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이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다른 소설들은 그게 이제 아주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평면적인 차원인데 여기서는 되게 어떤 좀 더 깊이 현이사학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인간을 갖다가 억압하는 거를 초자적인 존재로 해서 일종의 마지막에 그 자살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반항 같은 거 그걸로 뛰쳐나가요. 그래서 이 소설은 어찌 보면은 그 오히려 되게 솔직한 소설이 아닌가. 선생님이 의식적으로는 아주 중용과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에는 덜 끓고 있는 거지. 뭔가 이게 뒤집어 엎고 싶어요. 오히려 나는 그 허택 선생님이 전달하는 모습 뒤에 이 전문가 같은 저항의 어떤 그런 욕망이 구슬거리고 있지 않는가. 이게 오히려 솔직한 작품 아닌가. 들키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뭐 있습니까? 또 제가 그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여성 인물들에게 등장하는데 우리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 보면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은 뭐 여러 작품들이 뛰어난 작품이 많지만은 대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이거든요. 어떤 치욕과 뭐 이렇게 살기 힘든 여러 뭐 복잡한 게 있어도 산다는 그만큼 위대한 건 없다. 그러니까 치욕스러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무조건 살아야 돼. 이게 뭐 벽에 똥치를 하더라도 산다는 게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거 이런 이 생존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주제의식을 계속 평생을 막 밀어붙이죠. 여러 가지 역사 소설이든 뭐 근대하고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 소설에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남자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여성을 등장시켰던 소설이 그 언니의 폐경이라는 동인문학상인가 뭘 받은 작품인데 그 보면 이제 여자들한테 비판, 그 상도 받고 저도 되게 좋게 읽었는데 이제 막 비판이 들어온 거죠. 이게 생리를 이거 해봤냐 이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 이런 걸 모르면서 함부로 막 왜곡해 썼다.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하면은 여성의 몸을 알지 못하는 남성주의적 시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비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근래 작년인가 뭐 인터뷰를 하면서 여자를 소설에 등장시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그만했다고 또 욕을 엄청 들어버렸습니다. 소설가가 세상을 다루는 사람인데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그걸 못 다룬다. 그걸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정신머리가 뭐냐 하고 또 막 어쨌든 뭐 비판이 뭐 어쨌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막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이제 일종의 그 남성 작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시대적으로 아주 가부장주의적인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이잖아요. 그 지금처럼 막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되지 않던 시대를 쭉 살아왔고 그런데 또 감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소설에서도 여기 보면은 여성들을 좀 그리는 방식이 여성 평론가들이나 작가들을 보면 되게 이제 독자들이 보면은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찰나의 연극에도 한 명 돌아가시는 여자분이 있잖아요, 40대. 여기 여성들이 전부 어떤 그 욕망에 막 빠져 있어요, 욕망에. 그래가지고 막 명품을 막 사재낀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저기
언제나 편하게 그 이제 여자도 이혼했던 그 여자도 뭔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온순했다가 확 돌변했는데 막 명품을 사고 막 프라다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이런 방식으로 되게 어떤 욕망의 화신으로 그릴 때 뭔가 명품을 쫓고 속물적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아까 말했지만 그 피가 흐리고 맑음의 여자 같은 경우도 뭔가 막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여성들이 그럼 제가 이제 이게 또 내밀하게 하면 흑택 선생님이 혹시 여성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이게 아까 그 흐뭇 끝에서도 그 누나라든지 분노가 있어요. 누나가 있고 흐뭇 끝 말고도 그 습진이 만든 병에서도 그 누나 다른 세계에 있거든요. 그 누나는 다 습진 걸려 있는데 그 누나만 방에 있고 집 나가고 엄마도 집 나가고 뭔가 이 어찌 보면은 이 여성에 대한 어쨌든 여성에 대한 이 묘사라는 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 깊숙한 곳에 여성에 대한 어떤 분노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전혀 그건 없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자세히 보면 그 결이라 하는 게 조금 여자 그 작품과 조금 다른데 예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근데 다만 저는 남성 여성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저는 하나의 그렇게 페미니즘적으로 뭐 갈라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한 인간을 하는데 어떤 그 약간의 여성적인 어떤 욕망이 있는가 그런 거에 어떤 그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보면 예. 예를 들어서 그 찰나의 그 죽은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자기 갖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잡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좀 습지지 만든 병 그런 거고 이 허물 끝에 이 여자분은 오히려 누님 같은 경우는 와이프는 너무 순수한 중교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는 통괄적으로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든 평등성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공통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뭐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의도 이면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게 있거든요. 제가 뭐 당연히 아니다. 있다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 당연히 무슨 여성을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이건 아니죠.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썼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여기들이 이게 되게 요새는 뭐 사방의 독자들이 되게 예민하게 말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성적 관점을 보고 읽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지금 오늘날 남성 작가들 특히 중년 이상의 남성 작가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무리 대가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인 거고 그게 왜냐하면은 그 작가 본인이 그때 그런 삶을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뒤늦게 막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잘 안 와닿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로 이제 와닿고 감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사실은 소설가 되기 신기하다고 여성 심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그래가 어째 소설가 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젠더의 문제보다는 인간 여자든 남자든 인간이니까 인간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통정의 문제를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정에 생길 수 있는 뭐 정신적이든 육신이든 그 문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게 사실은 참 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그 선생님 소설을 보면은 꼭 이렇게 보면은 몇몇 작품들은 굉장히 그 실험적인 이제 소설의 어떤 작법의 실험이라 해나 서사적인 어떤 서사적으로 이렇게 좀 특별하게 그냥 기본적인 리얼리즘이 아니고 약간의 어떤 이렇게 형태적 실험을 하는 작품들이 꼭 있더라고요. 한국 편시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끝나지 않은 싸움 같은 작품 여기 보면은 그 왼손과 오른손 두 손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리얼리즘 소설의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두 손이 서로 이렇게 분열 한 몸이잖아요. 왼손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저지르는 이 어떤 문제를 서로 이렇게 이렇게 갈등과 이렇게 어떤 부딪히는 부분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시점 구성도 왼손의 시점과 오른손의 시점을 번갈아 가다가 나중에 같이 또 이런 다양한 시점 실험이라든지 이 소설은 어쨌든 또 결이 조금 또 다른 물론 이제 몸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 소설의 어떤 작품이나 형식적으로는 좀 결이 다른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소설을 지금 4번째 소설까지 나오면서 형태적인 부분, 소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뭔가 실험을 하고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들려주세요. 맞긴 맞는데 아주 미숙하고 저도 이 작품 적으면서 제일 힘들게 적었는데 제가 수고하는 건 사실은 추상적인 동화법으로 몸을 어떻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동통을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행복하게 언제나 편하게 생활해 나가는 게 하나 인간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해서 한번 조금 실험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영양 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꼭 정신적인 감정적인 거와 몸이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 집안에 치매 할머니가 있으면 그 할머니가 아프다 하는 일단은 몸에 질병이 생김으로써 또 그 돌보는 가족들의 문제가 어떤 감정적인 수도 여러 더 깊게 문제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건 사실 두 어떤 정신과 육체가 같이 합일되는 서로 상생되는 어떤 그 시점이 아마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적고 있습니다. 이 소설도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중도의 어떤 자의식이랄까 36.5도라는 체온을 정확히 지켜야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미혼모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근본적인 결핍을 안고 있고 그걸 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흑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냉기라는 말을 써요. 냉기. 그래서 온기를 잃고 냉기에 자꾸 빠져들고 그래서 사람이 온기를 잃고 냉기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이 흑이 때문인데 존재적 결핍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36.5도라는 인체의 어떤 그 온도를 적정하게 지켜나가는 삶 그거는 이제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하면 동시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소설도 형식적인 실험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제의식은 여기 담겨가 그대로 담겨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 사실 30.5도라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1도만 내려가도 냉동인간이 파괴되고 암이 유발되고 또 37도 이상 되면 또 죽고 어제 그 온도 차원의 그 짧은 그 아래 위 오차가 1도밖에 안 되는 그 안에서 오무작거리면서 사는데 그 지켜나가는 그만큼 힘들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이걸 뭐 8편 소설들이 다 흥미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도 좀 나왔지만은 색깔이 좀 다르면서도 동시에 또 일관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4번째 이제 소설집이 나왔는데 앞으로 선생님 또 장편이든지 또 최근 단편이든지 어떻게 그 몸의 문제들 또 중도의 어떤 그런 작가의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빠르게 또 변주되고 또 계속해서 또 깊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좀 해주시고 자리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죽기 전까지 동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사람이 갖고 있는 최종 욕망의 끝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그 몸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과 적인 것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걸 소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90일의 문학독은 오늘 이렇게 들어가시고 저는 이게 문학독 회사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기쁘고요. 일단 뭐 고생하신 헌태 소설가님과 그다음에 전성훈 소설가님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고요.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진은